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박미자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얼마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단에서의 시간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보낸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미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곤 했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곤 했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늘 큰 위로가 되었어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건 아들 재현이와 며느리 수진이의 일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전세로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좋은 집이에요. 30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엄마가 이제 이 집에서 너희가 살아라. 나는 작은 집으로 갈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고맙다며 절을 했어요. 법적인 증여, 절차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말로 약속을 했으니 이제 이 집은 아이들의 것이나 다름없었죠.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면서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처음 교단에 섰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3년 3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던 순간을요. 그때는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줄은 몰랐죠. 한 해가 지날수록 교직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맡았던 첫 담임반이에요. 말썽꾸러기였던 민수, 수학을 무서워하던 지은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준호. 지금도 그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퇴직식 날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종례를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교실 칠판 가득 적혀있던 글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미자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반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두 번째 엄마예요. 아이들이 준비한 편지 한 장 한 장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는데 30년간 모아온 교구들과 학급 운영 자료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 장 한 장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 교사들도 많이 나와주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게 공로패를 전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박미자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허전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제 더 이상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학교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제자들은 이제 자기 아이들 학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애도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벌써 수천 명이 넘을 텐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제 자식 같았어요. 퇴직을 결정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체력이 되니 기간제 교사라도 해볼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해보고 싶었고요. 집을 아들 내외에게 주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재현이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며느리 수진이는 사교육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둘 다 능력 있고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 5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죠. 재현아, 이제 너희가 이 집에서 살아라. 엄마는 작은 집으로 갈게.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남의 역세권에 있는 32평형 아파트였으니 시세로 따지면 10억이 훌쩍 넘는 큰 재산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며느리 수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 재현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너희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대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사는 일주일 만에 급하게 진행됐어요. 근처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했는데 방 한 칸에 욕실, 작은 주방이 딸린 곳이었죠.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지역아동 센터와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됐어요.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방과 후 학습지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 경력자 우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다음 날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갔죠. 센터장 선생님은 제 이력서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퇴직하신 교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3번,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었는데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30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제자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수학 시험 봤는데 80점 넘었어요. 미자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과자와 음료수를 한아름 사들고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아파트 입구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수진이는 제 손에 든 과자 봉지들을 힐끔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남한테 퍼주고 다니실 돈이 있으시면 저희 생활비라도 좀 보태주시지 그러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내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생활비까지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가 피곤해서 실수로 한 말이려니 넘겼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 수진이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그 봉사활동은 좀 그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어차피 그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저희도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어머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저희 집 청소라도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시작된 집안일 돕기는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불려갔죠. 어머니, 오늘은 화장실도 좀 해주세요. 구석구석이 찌들었어요. 아, 맞다. 베란다 창문도 다 닦아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매번 새로운 집안일이 추가됐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시려워도 견뎌냈죠.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손주 민준이 문제로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애한테 자꾸 과자 사주시면 안 돼요. 충치 생겨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장난감 사오시니까 애가 버릇없어져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며느리가 못마땅해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남의 애들 가르치실 시간에 민준이나 좀 봐주세요. 그 봉사활동 하시는 거 솔직히 좀 창피해요. 은퇴하신 분이 왜 그러고 다니세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견학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아들 내외가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저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또 그 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래, 오늘은 아이들과 견학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이런 도시락도 준비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도시락을 보여주자 수진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저희 집 청소는 언제 하시려고요? 그리고 민준이 유치원 참관 수업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옆에 있던 아들 재현이를 바라봤죠. 재현아, 내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 저도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돌보느라 바쁜데 어머니만 다른데 신경 쓰시니까요. 아들의 그 말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결국 그날 견학은 가지 못했어요. 대신 아들 집 청소를 하러 갔죠. 며느리는 제게 끝없이 일을 시켰어요. 어머니, 이왕 하시는 거 냉장고도 좀 정리해 주세요. 아, 옷장 정리도 해주세요. 옷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묵묵히 일했어요. 창문을 닫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웃으며 놀고 있는 다른 할머니들과 손주들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역아동 센터를 지나치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지금 행복한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고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제가 손주 민준이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어머니, 오늘은 민준이가 학원 가야 해요. 어머니, 민준이가 지금 아파서요. 항상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어요. 심지어 제가 민준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어머니, 애한테 자꾸 돈 주시면 안 돼요. 돈 개념이 없어져요. 하지만 정작 수진이는 제게 생활비를 달라고 손을 벌리곤 했죠. 더 큰 상처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했던 며느리의 말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더군요.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고 5년이 넘어서야 집을 넘겨주셨다니까요. 혼자 사시면서 왜 그렇게 오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세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충격이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인 집을 둘이 편하게 살라고 내어준 건데 그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너무 서운했어요. 어느 겨울날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죠. 손주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현관 앞에 1시간 넘게 세워뒀어요.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낮잠을 자느라. 수진이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어요.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주말에 제가 오는 게 불편했던 거겠죠. 봉사활동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어머니, 그 봉사활동은 우리 집 청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봐요? 이런 식의 말들이 일상이 됐죠. 센터의 아이들과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고는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시는 게 너무 창피해요. 라고 말했다더군요. 명절 때는 더했어요. 제가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해 가도 며느리는 못마땅해 했죠.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음식 주문해서 먹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폐기물 취급하듯 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 민준이의 생일잔치 때는 아예 저를 초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연히 SNS에서 사진을 보고 알게 됐죠. 다른 친척들은 다 불렀는데 저만 제외한 거였어요. 어머니, 너무 소란스러울까봐 조용히 했어요. 며느리의 변명이 더 큰 상처가 됐어요. 심지어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걸 두고 시어머니가 한량처럼 돌아다니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됐어요. 30년 교직 경력을 가진 제가 재능 기부를 하는 건데 그걸 한량 취급하다니요. 이런 일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참자. 다 내 자식을 위해서야. 하지만 그런 위안도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집을 내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존엄성마저 무너뜨리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랜 친구 숙자를 찾아갔죠. 숙자는 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조사예요. 퇴직하고 나서도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죠. 숙자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금자야, 이 바보야. 그렇게 홀랑집까지 다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 요즘 자식한테 집 줘도 명의는 절대 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아니야. 명의는 내 명예 그대로야. 그때 어영부영하다 보니 이전을 안 해줬어. 그래? 정말 잘 됐네.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야. 난 진작부터 내가 이러다 큰 병 나지 않을까 걱정했어.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노후에도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더라. 우선 내일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서 명예 확실히 확인해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단칸방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들, 그리고 홀로 재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바쳐 장만했던 그 집을 아들 부부에게 내어준 날까지.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나도 홀로 서기를 해야지. 밤새 뒤척이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결심이 섰어요. 아침 일찍 옷을 챙겨 입고 등기소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 직원에게 말했죠. 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머님, 혹시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라도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나 봐요. 하지만 서류를 확인해 보니 아직 명의는 제 앞이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는데 마침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이 눈에 들어왔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저기, 이 아파트 시세가 궁금한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반색을 하며 말했어요. 지금 시세로는 17억은 됩니다. 어머님, 혹시 매물 내실 생각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죠. 근처 법원을 찾아가 변호사 사무실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어요. 마침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친절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아파트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법적으로는 증여도 하지 않았고 명의도 제 앞인데 이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죠. 매물 광고해 주실 생각 있으시다고 하셨죠. 지금 내놓고 싶은데요. 그날부터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없을 때를 맞춰 집을 조심스럽게 보여줬어요. 일부러 아들 내외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어차피 알려봤자 말리려들 테니까요. 부동산에서는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보시는 분들 반응이 아주 좋으세요. 학군도 좋고 재건축 기대감도 있어서 2주 안에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17억이라는 매매 계약이 성사됐고 계약금도 받았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제야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사 준비하거라. 집을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터져나온 아들의 놀란 목소리.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불이 나게 제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했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진담이신 건 아니시죠? 나는 이제 이 집을 팔기로 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진심이신 건 아니시죠? 농담, 아니야.
난 진지해. 수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지금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이딴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기가 차서 진짜 너희한테 한 푼 안 받고 살게 해줬으면 그동안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하는 게 순서 아니니?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봉사활동도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식사도 매일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수진아, 일어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때 재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재현아, 아들을 바라보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이 집을 팔아서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려고 해. 나도 이 나이 먹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단다. 기부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요? 17억이면 우리가 평생 잘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남한테 줘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래, 남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줄 거야. 내가 봉사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 그리고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지금 어머니가 우리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수진아, 제가 소리를 쳤어요. 이제 그만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너희 대출금도 그동안 다 갚아주고 차도 사주고 그동안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한다.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뒷바라지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어. 하지만 너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니? 매일 아침부터 수진이가 울면서 찾아왔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너는 그저 이 집 때문에 그러는 거잖니. 퇴근 후엔 재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찾아뵙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음 돌리실 때까지 매일 찾아뵐 거예요. 재현아, 난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이 집 내가 편하게 살라고 마련했지. 하지만 엄마가 추운 복도에서 떨고 있을 때도, 봉사활동하는 걸 무시당할 때도 넌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잖아. 드디어 매매 계약을 하는 날이 왔어요. 17억이라는 큰 돈의 계약이 성사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계약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수진아, 이제 그만해. 너희도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렴. 매각 대금을 받은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지역아동센터로 향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들이 떠나는 날 저는 집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미움보다는 애잔함이 컸죠. 하지만 이제 제 삶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으니까요. 계획은 이미 세워두었어요. 17억 중 15억을 기부하고 2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죠. 지역아동센터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장학재단도 설립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매각 대금을 받은 후 저는 곧바로 지역아동센터로 향했어요. 오래된 건물 앞에 서니 제가 그동안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원장실에 들어서자 원장님이 저를 맞이하셨어요. 평소처럼 봉사하러 온 줄 알았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가족들은 어떻게? 제가 말을 끊고 대답했어요. 네, 이게 제가 찾은 제 인생의 답이에요. 작지만 이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고 새로운 교육센터도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년간 교단에 섰던 경험을 살려서
이곳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그렇게 교육재단 설립 작업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재단 정관도 만들었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자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던 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재단의 첫 사업으로는 낡은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도서관과 식당, 2층은 학습실과 상담실, 3층은 다목적 강당을 갖추기로 했죠. 설계도를 보면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장학 제도도 만들었어요. 매년 10명의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했죠. 특히 저처럼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마련했어요. 이렇게 재단 설립이 진행되는 동안 창학에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절로 맑아져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나면 지역아동센터로 향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재단 이사장으로서죠. 미자 선생님, 새 건물은 언제 완성돼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물어보는 게 저는 그저 행복해요.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워갔어요. 도서관에 들어갈 책도 고르고 학습실에 놓을 책상도 고르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곤 했죠. 선생님, 저는 나중에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새 건물이 완성되고 첫 입학식이 열리던 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30년 교직 생활 전 재산을 기부한 선생님의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도 나갔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재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도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매달 정기 후원자가 100명이 넘고 자원봉사자도 30명이 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걸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옛집 근처를 지날 때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 큰 집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보다 지금처럼 작은 공간에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미자 할머니,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져요. 비록 제가 가진 걸 다 내어주었지만 오히려 제가 더 큰 행복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재현이와 수진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죠. 집을 팔고 난 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전세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리 순탄치 않았나 봐요. 수진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재현이에게 했다고 해요. 당신이 그때 어머님 말리지 않은 게 다 잘못이야 라며 매일 싸움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둘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헤어졌답니다. 재현이는 이혼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진이한테 휘둘려서 어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들의 눈물 어린 사과를 받으면서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죠. 이제 재현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주말마다
저희 교육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엄마, 이제야 제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돈이나 큰 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재혼을 했다고 해요. 재산이 많은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을 만났다던데 전 이제 그 아이의 소식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 선택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재현이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고 수진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갔으니까요. 이제는 재현이도 교육센터의 든든한 일원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회계를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무척 좋답니다. 아들과 함께 보람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 제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재현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때의 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강한 결단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육센터는 더욱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까지 하는 종합교육센터로 성장했답니다. 재현이가 회계를, 제가 국어를, 다른 선생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면서 이곳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의 부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하는 소식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재현이가 우리 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지은 선생님과 가까워졌거든요. 지은 선생님은 미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가씨였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처음에는 재현이가 오는 토요일마다 우연히 마주치곤 했대요. 지은 선생님도 토요일에 미술 수업을 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각자 정리를 하다가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 지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쳐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말도 안 듣던 아이들도 집중해서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지은 선생님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재현이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은 선생님을 바라볼 때면 어딘가 모르게 수줍어하는 모습이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 재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어요. 엄마, 제가 지은 선생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지은 선생님도 저를 좋아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요. 지은 선생님은 수진이와는 전혀 달랐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죠. 어머님, 재현 선생님이 이혼하셨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지은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이제 재현이도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참 기쁩니다.